어렵죠? 랜드 현상이 아니라 문재인 지금의 정권은 데드다. 죽은 정권이다.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 지금 하는 일들이 한 2년 실험해 봤는데 이게 다 실패로 돌아갔다고. 그러니까 이게 다시 뒤집지도 못하고 또 새로운 정책 쓰지도 못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좌파 내에 아주 복잡한 그런 권력 구조의 문제 때문에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어서 그래 보면은 따지고 보면 이제 우파들은 오늘 뭐 강신명 청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해서 구속이 됐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 무슨 죄가 있는 사실이 잘 모르겠어요. 정부의 선거에 있어서 그 당시 여당에 유리한 정보를 줬다. 별로 경찰 정보 별로 믿는 정치인도 별로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뭐 정부라는 것은 오히려 언론 방송에서 이렇게 하는 얘기들이 좀 맞지. 뭐 경찰이 줄도 우리도 여기 보면은 정보관들 많이 나와 계시잖아요. 대한민국에 그 정보 어떻게 수집하느냐. 저기 부산에 있는 정보관에 우리 애국당 성명대 가서 한마디 적고 대구에 가서 성명대 한마디 적고 각자 막 적어가지고 그거를 열 마디 하면 100마디 적어가지고 소설 만들어가지고 중앙경찰 정보국에 보내면 그걸 가지고 다시 소설을 만들면 한 천한 권이거든요. 천한 권. 정보를 그래 생산해가지고 주면은 그 정보가 맞겠냐 이거죠. 그죠? 아무튼 그런 걸 가지고 강신명 경찰청장을 구속을 시킨다는 것은 이 정말 적폐청산 세력들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 그것이 대단히 궁금합니다. 적폐청산을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답이 이래요. 지금 문재인 정권이 적폐청산을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문재인 씨는 적폐청산 안 한다 그래요. 전 정부에서 적폐청산 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게 아니고 적폐청산은 중요한 고비마다 제3자 합법을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특히 뭐 어떤 문제 뭐 군의 이 지금 그 단봉병 문제 뭐 군의 적폐다 이 한마디 하니까 알아서 다 기잖아요. 그 다음에 뭐 여러가지 지금까지 일어나는 거 전 정권에 있어서의 적폐 청산이 시작돼서 현재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가고 있다.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국민들은 그러니까 이제 적폐 청산 좀 그만하고 대강 정리해가지고 빨리 국민을 협치해서 좀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비전도 제시하고 가라 이건데 2년 동안 적폐 청산 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적폐를 더 나와버린다. 소위 말하는 적폐 아닌 걸 뒤지다 보니까 이게 적폐 아닌 걸 뒤지니까 적폐가 더 생겨버렸다. 그래서 지금 우리 당에서도 박근혜 대통령 정부 당시의 정책과 문재인 씨 정권의 정책이 뭔가 이걸 지금 비교하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그 문재인 정권이 문재인 씨 그때 이래 얘기했어요. 자기를 어떻게 불러도 자기는 상관없다고. 그거 아세요? 그 도대체 네이밍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랬더니 아니 자기 아무렇게 불러도 된다. 그래서 저는 그냥 대통령이 아니고 문재인 씨라 하는 거예요. 문재인 씨. 네? 본인이 얘기했는데 뭐 어떻게 방법이 없지. 그래서 지금은 쌓일 적자 적이 아니고 붉을 적자 적, 그죠? 이 적폐가 온 대한민국을 붉은 적폐로 물들이고 있다. 그렇게 무슨 위원회 적폐청산위원회 등등 해가 막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국민의 삶이 피폐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안보 문제. 그런데
안 보셔도 다 알 텐데 참 희한하죠. 좌파들이 그 이념의 경도. 그래서 보통 좌파를 15 내지 20% 봤는데 지금 보니까 불나방같이 붉은 데 찾아가는 게 한 30% 있는 것 같아요. 그 불나방은 불이 꺼지면 또 불을 찾아가는 거예요. 거기 좌우 관계없이 불만 있으면 가는 게 불나방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부류가 있구나. 권력지향적이라고 그러죠. 뭐를? 권력지향적 인간. 자기하고 저 권력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가 라는 그 연관이 대단히 자기한테는 중요한 인생의 목표같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이 어떤 병폐를 낳느냐, 소위 말하는 자기끼리 노는 그런 집단이 되어버린다. 그거를 뭐라고 합니까? 붕당이라. 붕당. 자기끼리 노는 그런 집단이 되는 거예요. 과거에 이지조선 때 사색당파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색당파. 그런데 지금은 아무튼 나라를 팔아먹는 사색당파는 조선 말에, 이지조선 말에 나라가 어려울 때 이완용 같은 그 역적들이 나라를 팔아먹고 평생을 잘 살 줄 알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 구한말 시대도 아니고 대한민국이 전 세계의 12대 강국에 우뚝 섰는 나라에서 정말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생각이 부족할까? 국가에 대한민국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자유민주주의가 얼마나 귀한지, 또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얼마나 귀한지, 또는 한미동맹이 우리 대한민국의 70년 역사에서 한미동맹이 얼마나 귀한 역할을 했는지, 그것을 다 망각해버리고 70년 동안 역사를 한번 돌이켜보세요. 1948년 8월 15일 날 1945년 8월 15일 나라가 광복하고 48년 8월 15일 날 이승만 대통령께서 나라를 만드셨는데 건국을 하셨는데, 지금 오늘 이승만 대통령 묘소 가봤죠? 그게 뭐라고 적혀있어요? 거기에 그 전에 건국 대통령을 지워버리고 초대 대통령으로 바뀌었어요.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은 초대 대통령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건국 대통령입니다. 그죠? 대한민국의 건국은 100주년이 아니라 70주년입니다. 건국이라는 것은, 나라를 세운다는 것은 국민과 영토와 주권이 갖춰져야지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좌파 좌익들을 나라의 주류로 올리는 작업을 한 거예요. 여러분, 문재인씨가 두 가지의 국내의 주류 세력을 교체했습니다. 첫째, 그는 계속 얘기했어요. 주류 세력의 교체. 지금까지의 주류 세력은 아무튼 이 건국 이후에 산업화의 주축을 가졌던 세력, 또 경제발전의 주축을 가졌던 세력, 영남권을 중심으로 전체 이제 국민들이 이런 주류 세력을 이뤘는데, 어떻게 보면 영남권 중심의 주류 세력인데 그것을 호남 중심의 주류 세력으로 다 바꾸고 주류 세력 교체가 완료됐습니다. 그 다음에 건국 이후에 70년간의 이 대한민국의 이 발전, 건국 이후의 발전은 좌파의 좌익의 역사가 아닙니다. 우파 우익의 역사였어요. 항상 우파에 의해서 결정적인 건국 대통령도 이승만 대통령이었고, 이 6.25 참변, 6.25 동족산잔의 전쟁도 우파에 의해서, 특히 미군과 혈맹관계에 의해서 막았어요. 또 낙동강 전선이라는 마지막 외관 전투, 다부동 외관 전투에서 뚫려버렸으면은 그냥 부산까지 다 잡혀먹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버틴 것은 아무튼 영남권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압제를 당했을 때, 일본의 압제, 나라를 잃었을 때 영남의 유생들 중심으로, 영남의 소위 말하는 안동을 중심으로, 유생들 중심으로 대거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간도로 넘어갑니다. 거기서 간도 개발을 하면서 대한민국 나라를 찾겠다, 이런 활동을 대단히 많이 했어요. 근데 결국은 다시 돌아오면은 주류 세력의 교체를 두 가지 분류로 한 거예요. 하나는 지역에 있어서의 주류 세력을 영남 중심의 세력에서 호남 중심, 전라도 중심의 세력으로 완전히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권력기관의 핵심 권력기관의 사람을 다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익 중심, 우파 중심의 이 대한민국을 좌파, 정말 현재의 좌파, 과거의 좌익 중심의 역사로 바꾸는 겁니다.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 누구였죠?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이승만 대통령.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임정이 굉장히 분란이 생기고 분파가 생기는데 그 위에 주도 세력으로 했던 것은 좌익 세력들입니다. 지금 영화 보면은 뭐 암살인가? 암살 보면은 대단히 멋있게 나오는 사람들은 좌익이에요. 김원봉 있잖아요. 그분들을 영웅화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손혜원인가요? 거기에 뉴스에 신문에 보니까 북한까지 가가지고 밀명을 받았다. 또 뭐 이런 상황에서 5번인가 6번을 유공자에서 빠졌는데 문재인 씨가 꿇어 앉아서 손혜원이 어머니한테 주잖아요. 그 아버지의 전력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혜원 씨가 그걸 부정하지 않아요. 부정하지 않는데 그런 말을 하죠. 나경원과 붙었을 때 너가 아버지는 그때 뭐 했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아버지는 도대체 뭐 했냐.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할게요. 우리 아버지는 6.25 참전용사다. 우리 아버지 6.25 참전용 돌아가셔가 영천호국원에 6.25 참전용사만 들어갈 수 있는 영천호국원이 지금 묻혀 계신데 저는 그렇게 답을 하겠어요. 나경원 답을 잘 못하더라고. 그런데 이 자아와 우의 문제는 대한민국의 아픔이잖아요. 아픔. 사실은 또 지금의 전 세계의 유일한 분단국가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런 분단한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이 남북한의 문제도 민족의 아픔이에요. 또 역사적으로 좌우, 남북 좌우, 동서죠. 동서에 이런 지역 감정이 있는 것도 민족의 아픔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민족은 단지 하나, 얼마나 그분들의 아픔을 알고 그분도 또 영남은 영남들의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분들을 이해하면서 같이 함께 나갈 수 있는 길이 무언가를 찾는 게 정치예요. 공자 제자께서 공자께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정치가 뭐냐고 물어요. 정치가 뭐냐? 그렇게 공자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정치는 저 높은 산에서 이렇게 강을 바라다 보는 그러한 형태가 정치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강이 바닥에서 보면은 굉장히 무서운 강이잖아요. 흐름도 세고 막 굴곡도 있고 그런데 높은 산에서 바라보는 강은 그냥 조용히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그런 강이잖아요. 정치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정치는 그렇게 시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정치는 국민을 편안하게 해주고 정치가 있는 듯 없는 듯 하는 것이 정치예요. 공자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다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동의를 하는 사람이다. 왜? 정치가 국민의 마음을 읽고 국민의 그 아픔, 또 국민의 필요한 부분을 잘 가서 살피고 민심을 듣고 민심에 반하지 않는 그러한 정치를 하게 되면은 그것은 바로 산 위에서 강물을 부은 그런
아주 정치가 있는 듯 없는 듯 하는 정치가 가장 좋은 정치. 그런데 이 우리 대한민국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남북의 문제, 동서의 문제, 연령의 문제, 그 다음에 뭐 가진 자와 가지지 않은 자의 문제,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뭐 모든 나라가 가진 부와 빈의 문제는 다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튼 역사적으로 동서의 문제도 강하고 남북의 분단의 문제에 의한 좌우의 문제도 대단히 강하다. 앞으로 정치하는 사람은 아무튼 이 고난의 시대, 이 힘든 역경의 대한민국의 시대를 한번 넘겨서 이제 정말 국민들이 저러한 정치인들이 모여 있으면은 우리가 편안하게 맡겨놔도 되겠다, 이러한 정치가 되면 되는데, 그죠? 참 그렇지 못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우파 국민, 소위 말하는 보수 우파 국민들은 정치인들을 많이 믿었어요. 많이 믿어서 정치는 또 막 대통령은 잘 알아서 해줄 거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는 우파 보수 정치인들은 뭐 학벌도 좋고 막 대부분 서울대학 출신에다가, 죄송합니다, 서울대학 출신 계신데 그런 대학에다가 뭐 고시도 하고 교수도 하고, 그러니까 보통 타당하게 일반 사람들보다 잘해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수 국민들은 믿은 거예요. 이렇게 믿는 도끼의 발등을 제대로 한번 찍힌 겁니다. 믿는 도끼에 그냥 정치인들, 소위 말하는, 저도 정치인이지만은 잡놈들이다. 홍준표, 그 정치 잡놈 중에 가장 잡놈이 홍준표입니다. 아무튼 조금 더 저는 평소에 욕을 못해요. 제가 국정감사 가서 경찰청, 지방경찰청 국정감사를 가는데 경찰청장들한테 물었어요. 집에서 폭력하냐고, 마누라 때리냐 안 때리냐 이래 물었어요. 자식들 때리냐 안 때리냐. 당황들하다 전부 다. 그 경찰청 가면 한 이만큼 앉아있잖아요. 사람들이, 경찰 간부들 저 안에서 한쪽에서는 웃고 한쪽에 당황하고 이렇잖아요. 그 중에서 답이 다 뭐라 하겠습니까? 안 때린다 하지. 그런데 아무튼 가정폭력은 안 됩니다. 가정폭력은, 그 가정폭력은 자식들이 또 폭력을 보게 되고, 그 자식들이 맞았는 자식은 또 학교 가서 폭력을 하고, 그 학교 폭력이 맞추면 군대 폭력으로 이어지고, 군대 폭력이 사회 폭력으로 연결되고, 이게 악순환이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저도 뭐 신혼 때 와이프하고 안 싸우겠습니까? 그때 600만원 주면은 13평 아파트, 부천 사시는 분 사람들은 부천에 원정동이라고 있어. 원정동. 네? 부천에 그 옛날에 새마을 연수원 있던 그 사거리에서 이제 쭉 군부대 넘어가면 나오는 그 원정동이라고, 아무도 그때 안 가던 허벌판에 그때 다세대 다 주택 5채 있는데, 그때 600만원만 내고 한 달에 조금씩만 내면은 한 13평 아파트가 있는데 부부가 둘이 그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딥니까? 아파트 가서 사는데 저는 그때 돈을 못 버티고 집사람이 공무원이었는데, 아무튼 어쨌든 그래 사는데 안 싸우겠습니까? 그죠? 싸우잖아요. 그러면 막 화나면은 그냥 옆방에 가가지고, 방이 조그만한 골방 하나 있고 방 2개인데 옆방 가서 그냥 벽 치는 거죠. 그러고 벽치 보면 지 소리 아프거든. 그러면 사람이 맞으면 얼마나 아프겠어. 그걸 깨닫는 거지. 벽치면 아이고 아파라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경찰청 가서 제가 연설할 때도 한번 말씀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요즘은 매 맞는 남자도 되게 많습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매 맞는 남자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가정의 폭력은 우리 대한애국당 동지들, 우리 여성 동지들 맞을 분이 한 분도 안 계실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스스로 바꾸는데, 얘기하다가 사이드로 빠졌지만은, 아무튼 정치는 국민들을 아주 편하게 해주는 것이 정치다. 제가 정치 이규택 선배님 뭐 옆에 계신데 하룻강아지 본 목소리인 줄 모르고 말한다고 얘기하시겠지만은, 아무튼 국민을 가장 편하게 해주는, 또 국민이 얘기하기 전에 미리미리 국민들의 상황들을 잘 판단해서 하는 것이 정치다. 저는 그렇게 보고, 대한민국의 정치가 이 불법과 사기와 조작과 또 자기의 이념에 따라서 적폐를 만들고 정치 보복을 하고, 또 그 정치 보복이 악순환이 되고, 이런 과정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은 아무튼 박근혜 대통령께서 빨리 좀 나오셔서 신병 치료라도 빨리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한계가 자꾸 다가오고, 본인이 이제 멘탈이 워낙, 오늘 5.16 경명의 날이지만은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따님이잖아요. 제가 편지도 그랬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따님답게 견디시고 굴종하시면 안 된다. 아무튼 강건하게 버티셔야 된다.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그죠? 우리 잘 견디고 계시지만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잘 버티시도록 한번 여러분들이 큰 격려도 해주고 기도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5.16 혁명의 날이에요.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그냥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 것을 홍길동이라고 해요. 미사일을 미사일이라 말하고 발사체라 얘기하는 그런 군대를 홍길동 군대라 그래요. 뭐요? 우리는 58년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사망하신 그 이후에 많은 지도자들이 대한민국을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박정희 대통령의 과와 실은 있습니다. 그죠? 실과 공과 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현 상황을 보면은 왜 박정희 대통령께서 국시의 제1을 방공으로 뒀겠는가? 제1의 첫 번째의 의를 방공으로 뒀는가? 이제 여러분 느끼시겠습니까? 그 좌파들, 친북 세력들, 종북 세력들, 주사파 세력들, 그때는 주사파가 없었지만은 그러한 부류의 세력들이 만만찮다. 이것을 잡지 않으면 언젠가는 대한민국은 위험하다. 이렇게 해서 제1의 국시 1의를 방공으로 한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보수 우파가 다 굴종하고 보수 우파가 비겁한 사람으로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그 사람들을 아직도 정치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보수 정치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보수 정치인. 보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보수는 아주 이렇죠. 구닥다리, 헌 것, 오래된 것, 그것이 보수가 아니라, 보수는 지켜야 될 가치, 지켜야 될 대한민국의 가치는 뭡니까? 대한민국의 정체성이잖아요. 헌법적 가치라는 거죠. 자유민주주의에 충실하고 시장경제에 충실하고 대한민국의 안보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위해서 한미동맹을 강화해서 이 안전한 나라, 튼튼한 국방을 가지는, 이것이 보수의 가치예요. 그런데 과연 이러한 보수의 가치, 우리 우파의 가치에 벗어나기 시작한 것이 중도 우파, 중도 보수, 외연 확장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중도를 표방한 진보, 중도 우파, 이런 세력들이 나온 거예요.
그 핵심적인 세력들이 유승민과 그 다음에 안철수 같은 사람들입니다. 양당제도가 워낙 독식을 하고 그 양당제도가 국민을 너무 무시해서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됐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 이주천 원장님과 같이 역사를 아는 분들, 대한민국 70년의 좌파와 우파, 좌익과 우익의 역사를 아는 사람은 중도 진보 중도 보수를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남북이 갈려져 있는 이 대한민국 상황에서 그 사람들의 잘못이 얼마나 지금 친북 종북 세력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버렸습니까? 잠복해 있지만은 언젠가는 박정희 대통령께서 우려했던 그 소위 말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삽시간에 뒤집어 버렸지 않습니까? 지금 정치적으로 따지면은 중도 진보 중도 보수를 표방한 정당들은 이제 끝나야 됩니다. 지금의 체제 싸움, 지금 국민이 보면은 대부분의 국민들은 지금 체제 싸움을 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역사 싸움도 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체제 역사 싸움에서 자면 자고 우면 우지 중도는 없는 겁니다. 저들은 벌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민중민주주의, 사회주의 그러한 경제정책과 그러한 정치체제를 가고 있는데 보수를 얘기하는 정치인들이 거기와 싸우지 않고 확실한 보수 우파 정당, 대한민국의 보수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보수가 진보라는 말에 매도당한 거예요. 보수라는 뜻은 중요한 가치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한 집안에 큰 며느리와 같은 그러한 명맥을, 우리의 대한민국의 정체성의 명맥을 이어오는 그것이 보수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매도해서 진보가 보수는 나쁜 것, 보수는 낡은 것, 보수는 소위 말하는 늙은 것, 수구 보수, 꼴통 보수라는 네임을 붙여서 보수를 매도했지 않습니까? 변화하지 않고 개혁하지 않고 바꾸지 않는 그런 보수. 그래서 이제는 이런 우리의 가치도, 그래서 보수라는 용어를 잘 안 쓰는 게 좋겠어요. 보수 진보 얘기하면은 항상 진보는 깨끗하고 진보는 새로운 것이다 이래 생각하는데 이제는 보수 진보가 아니라 우파 좌파, 확실한 체제 싸움에서는 좌냐 우냐가 중요하지 중간은 없다. 어정쩡하게 중간 믿다가 이번같이 패스트 트랙 이런 거 당한단 말이에요. 확실하게 좌냐 우냐 이것이 중요하다. 그러면은 다양성이 있어야 되지만은 대한민국은 극으로 가기에는 굉장히 제약 조건이 많다. 우리 대한애국당이요, S대학교 교수님이 저한테 와서 이러더라고요. 우리 당에 찾아왔어요. 저보다 나이가 한 살은 아직 5년 남았 4년 남았어. 대한민국에서 가장 우파다운 우파, 소위 말하는 보수다운 보수의 가치를 가진 정당이 대한애국당이라. 맞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대한애국당. 딱 극우도 넘어가지 않고 저 소위 말하는 중도로도 가지 않고 보수의 가치, 우파의 가치를 지키고 있는 것이 대한애국당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그분들도 많은 토론을 해봤는데 대한애국당의 정체성이 분단국가와 좌우와 싸우고 공산주의 세력과 싸우는 데서는 가장 합당한 지금의 강령과 지금의 행동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맞습니다. 어디 가서 얘기하면은 야 대한애국당이라고 극우하면은 정치학 정자도 모르는 놈들이 좀 가만히 있으라고 좀 얘기하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맞습니다. 오늘은 다른 얘기보다 어제는 3월 10일 진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잖아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한민국,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보수 우파 정당,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한애국당. 대한애국당은 이제 만들어가는 정당이에요.
다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좀 더 다양성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갖춰야 될 게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정치적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얘기를 허심탄회하게 듣고 우리 지도부에서 각자 전문들이 다 우리 이규택 대표님은 정치를 오래 하셨지만은 사실은 인문학 전공이시고 인문학. 그 다음에 우리 박태호 총장님은 영문학, 영어, 어학 전공, 어학. 그런데 정치 파트, 정치에 박사 받으셨죠? 그 다음에 저는 뭐 정치학 전공을 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질문을 해주시면은 정당에 이런 정당이 어디 있습니까? 갖다 앉히 놔놓고 아무 질문이나 다 하라고 폼도 없어. 그냥 아무 질문이나 다 하시고 거기에 맞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동지들의 목소리를 듣는 현장 팟캐스트를 시작하겠습니다.